공문서 위조 사건. 광해가 폭군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된 이유는 연이은 옥사로 사람 목숨을 갈아 넣은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광해군 초기에는 어차피 죽여야 했던 유영경이랑 온 조정신료가 다 같이 외치고 나섰던 임해군 옥사 빼고는 나름 순탄했어요. 그런데 광해군 4년 2월에 사건 하나가 터지는데요. 황해도 봉상군에 사는 김제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승려로 있다가 환속하여 사회로 돌아왔는데 이제 승려가 아니니까 군대에 가야 했겠죠. 근데 군대 가기 싫다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곤 어떻게 하면 군대를 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렇게 왕의 도장을 위조해서 자기가 종구품, 훈도였다는 가짜 문서를 만들어서 관아에 던져놓습니다. 도망친 신세라서 직접 전달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좀 잘하던가 가짜 티가 너무 나니까 바로 잡혀서 관아로 끌려왔는데요. 국문을 담당한 사람은 봉산군수 신율이라는 자였습니다. 신율은 남이 지은 글로 과거에 급제를 해서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왕따인 신세였는데요. 게다가 근무 태도도 개판이라 이미 여러 번 파직당한 전적이 있는 인물이었죠. 근데 또 이 신율이 승진에 눈이 먼 놈이었습니다. 신율이 승진을 하는 방법은 바로 별것도 아닌 일로 잡혀온 자를 혹독하게 고문해 큰 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성과를 올려서 무려 정삼품 통정대부에까지 오른 자였죠. 자, 그런 신율 앞에 공문서 위조범 김제세가 잡혀오자 신율은 일단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김제세는 갑자기 동생 핑계를 대는데요. 그렇게 동생도 잡혀오니까 신율은 이번에도 재벌은 못 버리고 이를 키우기 위해 둘한테 곤장을 때립니다. 훗날 광해군한테 고한 내용을 보면 화적질한 일을 공초하였다 라고 한 걸로 보아 둘을 도적대로 몰려 했던 것 같아요. 죄인 한 명보단 여럿을 잡는 게 성과가 좋으니까요. 근데 이 김제세가 곤장 몇 대를 맞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나는 장차 큰 일을 할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다. 아니, 공문서 위조로 잡혀온 놈이 갑자기 사람은 안 죽였다니 이게 뭔 소리래요? 신율이 캐묻자 김제세는 엄청난 소리를 쏟아내는데요. 사실 저와 아우는 반역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팔도에 모두 대장과 별장을 둔 엄청난 조직입니다. 게다가 동생까지도 이 이상한 소리를 거듭니다. 팔도의 총대장은 김백함입니다. 무려 팔도를 총괄하는 거대한 영모 조직이 있다고 고변을 한 건데요. 아마 신율의 성격을 아니까 일단 일을 크게 부풀린 다음에 자기는 일을 키우는데 도움을 줬으니 좀 빼달라고 할 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급조를 하려다 보니 말이 앞뒤도 안 맞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막 개판이라 누가 봐도 허위고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율은 유팽석이라는 자를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이런 고변을 듣긴 했는데 이거 원 너무 허무맹랑해서 말이지.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나? 그래도 영모 고변인데 위에 보고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율은 이걸 위에다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황해 병사와 감사도 딱 보니까 거짓 고변이라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질 않았어요. 다만 일단 영모 고변인 이상 조정에 보고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창계에다 이렇게 적어서 올립니다. 그의 꾸며내는 말이 괴이하여 다시 국문을 가한즉 말이 혼란하여 믿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앞뒤로 말을 바꾼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풍병이 들었거나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닌 듯한데 형제가 같은 말로 공초를 하였으니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봉산옥사. 장기를 읽은 광해군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추국청을 설치하고 이름이 거론된 자들 추포하라. 광해는 이걸 진짜 영모라 봤던 건데요. 그렇게 군역 회피용 공문서 위조 사건은 팔도를 총괄하는 대규모 영모 사건으로 커지게 되죠.
먼저 팔도 총대장으로 거론된 김백함이 끌려와 문초를 받는데요. 김백함은 처음엔 극구 부인했으나 곤장 14대를 맞더니 함께 모의한 자가 무려 50명이나 된다고 자백합니다. 어차피 죽는 마당에 평소 원한 관계에 있던 자들을 싹 다 끌어들이고 죽으려 한 거였는데요. 일단 역모를 인정했으니 김백함은 바로 처형을 당하고 뒤이어 이름이 거론된 자들이 줄줄이 끌려와 문초를 받습니다. 그러자 혹독한 고문을 못 이긴 자들이 하나둘씩 자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름도 중구난방에 말이 앞뒤가 하나도 맞질 않는 겁니다. 당연하죠.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맞추려 한다 해서 그게 맞을 리가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처음 공문서 위조범이 잡혀왔을 때 이를 키우려 했던 신율 기억나시죠? 이 신율이 가만히 있다가 일이 커지는 걸 보고는 제대로 숟가락 한번 얹으려고 일을 하나 꾸밉니다. 신율은 유팽석을 찾아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죄인이 자백한 이름 중에 너랑 비슷한 이름이 있어서 너도 곧 체포될 거다. 허나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하면 처벌은커녕 공신이 될 수 있으니 겁먹지 말고 그대로 말하거라. 얼마 뒤 진짜로 잡혀온 유팽석은 곧장 신율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데요. 신이 3년 전에 우연히 들은 적이 있사온데 정인홍과 유영경 등의 자제들이 모여 의도가 불순한 말을 나누어 싸웁니다. 아니, 정인홍이랑 유영경은 정적 사이인데 이 둘이 함께 역모를 꾸몄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요? 이 사건이 얼마나 실체 없는 허황뿐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근데 또 광해는 이 고변을 듣고는 정인홍은 안 잡아오면서 나머지 인물들을 다 잡아옵니다. 사건 당시 광해는 매일같이 국문장을 찾아가 직접 죄인을 취조했어요. 여자나 어린아이에게도 가차없이 국문을 가하고 혹독한 국문을 견디지 못해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무려 7개월이나 옥사가 진행된 끝에 총 340명이 잡혀왔고 100여 집안이 파멸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겨우겨우 옥사 다 끝나고 마무리 지으려니까 갑자기 한 유생이 이런 상소를 올립니다. 오늘날 이런 옥사가 일어나게 된 건 전부 역적 유영경을 제대로 벌주지 않아서 그리 된 것이옵니다. 유영경의 관을 끄집어내 부관 참시하소서. 또한 성상폐하의 존호를 높이시고 유영경 처벌에 공을 세운 자들을 공신으로 책봉하소서. 아니, 옥사 다 끝난 마당에 갑자기 광해의 아킬레스건인 유영경을 끌고 나오다니요. 대체 이 유생은 갑자기 왜 이런 상소를 올린 걸까요? 바로 이첨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북의 영수 이첨은 봉산옥사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옥사를 키우는 데 일조했어요. 이 때문에 옥사의 피해자는 대부분 서인과 남인 계열이었는데요. 이미 정적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이첨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아예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이첨의 사주를 받은 유생이 저런 상소를 올리자 뒤이어 대간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나섭니다. 이때 대간에는 이첨 세력 관료들이 많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실체도 없는 사건 가지고 저 정도 옥사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여기서 유영경까지 끌어들여서 공신을 책봉하자고요? 공신 책봉을 하면 당연히 유영경 처단에 앞장섰던 대북 측 관료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겠죠. 소북 측 인사인 유이붕과 박승종도 이를 알았기 때문에 소극적인 모습을 내보이는데요. 심지어 영의정 이덕형과 좌의정 이항복은 괜히 임해군 처벌 때 전은론했던 걸로 불똥 튈까 두려워 먼저 광해를 찾아가서는 자기들한테 벌을 내려달라며 자책합니다. 지금 조정꼴이 개판인데 여기서 광해는 이첨의 의견을 수렴해버려요. 유영경은 관에서 꺼내져 부관 참시되고 왕은 존호를 받고 또 무려 160명이 넘는 공신을 책봉합니다. 자, 근데 이첨은 여기서도 꾀를 하나 부린 게 공신 목록에 대북 측 인사만 넣지 않았습니다. 핵심 목록에는 정인홍과 이이첨 같은 대북계 인사들이 주로 포진했지만
공신수 자체를 확 늘려서 겉절이는 서인, 남인, 소북측 인사들에게도 나눠졌어요. 워낙 칼부림을 해댄 만큼 그대로 두면 대북측의 악행으로 역사에 오명이 남을 수 있으니 마치 다 같이 작업한 것처럼 미리 수를 써둔 건데요. 게다가 봉산옥사 이후에도 이덕형과 이양복은 처벌받지 않고 영의정, 좌의정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북은 우의정 자리를 얻는데 그쳤죠. 아직 대북이 정권을 완전히 휘어잡진 못했지만 온 조정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광해는 대북만 싸고 돈다는 걸 말이죠. 광해의 옥사. 자, 근데 이쯤에서 하나 생각해봐야 할 건 광해군 일기를 적은 자들은 인조반정을 통해 광해와 대북 세력을 몰아내고 집권한 서인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광해는 폭군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 일기에는 서인의 시각이 많이 반영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과연 봉산옥사가 어디까지 진실이었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처벌 과정에서 광해는 정인홍과 같은 대북축 인물들을 노골적으로 싸고 돌았고 대북은 이를 이용해 세력을 많이 키웠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광해는 어째서 이런 인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임진왜란 때까지만 해도 광해는 영웅적 면모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위 초기에도 나름 연립정부를 꾸리고 좋은 업적을 세우는 등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봉산옥사를 시작으로 광해는 암군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아마 전쟁이 끝난 뒤 무려 16년 동안 이어진 선조의 박대로 인해 성격이 많이 망가져버리고 만 것 같은데요. 광해는 이 긴 세월 동안 세자에서 폐위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겁니다. 이미 한번 세자에 오른 이상 폐위는 곧 죽음을 뜻해요. 그럼 그 죽음은 누가 선사한 거죠? 아버지 선조죠. 광해에겐 아버지의 박대가 마치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니까짓게 외란 때 공 좀 세웠다고 마치 왕이 다 된 것처럼 굴더구나. 이 조선의 왕은 나다. 내 조선이야.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놈을 세자로 세우긴 했으나 그게 아니었으면 내깟 놈이 세자가 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야. 게다가 내 놈은 아직 명예 승인도 못 받았지 않느냐. 나는 죽을 때까지 내 놈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기필코 내가 원하는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야. 어디 실수 하나만 해보거라. 당장 내 놈을 세자에서 패하고 쳐 죽여줄 테니 말이다. 누군가 자기를 패하려 한다는, 죽이려 한다는 공포를 무려 16년 동안이나 겪어왔습니다. 1년만 겪어도 사람이 미칠 것 같은데 광해는 16년을 겪었어요. 그런 광해가 영모에 예민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광해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파고든 이가 있었으니 바로 대북의 이첨이었습니다. 이첨은 바로 이 점을 자극해서 자기 힘을 키웠죠. 광해는 왕권 강화에 특히 힘쓴 왕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반역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때문에 여러 패단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결국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광해를 암군으로 망쳐버린 건 아버지 선조의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